안녕하세요. 밤의 서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겪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상상이라기보다 남아있는 기록과 증언이 서로 어긋나며 만들어진 흔적에 가깝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원래 조용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말이 적고 행동이 느립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예의를 지킨다는 이유로 이상한 징후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금기. 그 금기는 누군가의 미신처럼 들리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남아있는 것들은 미신으로만 치부하기 어렵게 남아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과장하지 않고 남아있는 흔적만으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럼 기록이 시작된 날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늘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향이 섞인 소독약, 젖은 외투의 습기, 복도 끝에서 퍼져오는 국물 냄새. 사람이 많아도 말이 적고 말이 적어도 표정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이상한 징후가 지나가도 대개는 예의라는 이름으로 덮입니다. 누구도 먼저 소리내어 묻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 일을 듣게 된 건 2023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북부 쪽 오래된 종합병원 장례식장. 본관과 별관이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어서 새벽에도 발자국이 끊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병원 이름 대신 그냥 별관 장례식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락을 준 사람은 장례 지도사 이정호였습니다. 그는 몇 년째 같은 곳에서 일했고 일하면서 남아버린 문장들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려고 모은 게 아니라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남는 순간들이 있어서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선 별일 다 있다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웃어넘길 수 없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감정은 잊히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꺼낸 건 금기였습니다. 장례식장 영정 앞에서 고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말 것. 그 말은 미신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곳 직원들끼리 공유된 인수인계 메모에는 그 금기가 마치 안전수칙처럼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메모는 별다른 장식 없이 딱 필요한 문장들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종이 위 문장들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영정 앞에서 고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 말 것. 유족이 먼저 이름을 언급해도 직원은 따라 부르지 말 것. 접객 중 성함을 직접 묻는 질문은 금지, 관계 확인 방식으로 대체할 것. 통성명이 필요한 경우 복도 밖에서 조용히 확인할 것. 이름 언급 이후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당직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방문자 기록을 재확인할 것. 이상 징후라는 표현이 걸렸습니다. 장례식장 업무 문서에서 이상은 보통 설비 고장, 민원, 분쟁 같은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정호가 말한 이상은 그 어디에도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사람의 몸이나 물건이 부서진 흔적이 아니라 말과 기록 사이에서 생기는 어긋남. 누가 무엇을 했는지 묻기도 전에 이미 문장이 먼저 달라져 있는 어긋남이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첫 사건은 2023년 11월 중순 빈소 치료실에서 시작됩니다. 고인의 이름은 박윤서 29.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틀장으로 진행된 통상적인 일정. 여기까지만 보면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서류 묶음에는 이름이 유난히 자주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이름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데 그날은 이름이 자꾸 밖으로 새어나온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은 건 접수대 민원 기록이었습니다. 민원이라기엔 짧았고 신고라고 하기엔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2023년 11월 18일 22시 41분 접수자 성명은 비기재. 내용은 한 줄.
복도에서 고인의 이름을 누가 계속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당직자 확인 시각은 22시 48분, 복도는 조용했고 빈소는 정상 진행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선 유족이 울면서 이름을 부르는 일이 흔합니다. 그 자체가 민원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린다는 말이 붙는 순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에서 새는 소리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치료실 문은 닫혀 있었고 유족은 안에 있었고 복도엔 사람들이 오가던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이름이 복도에서 불린다고 적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선 보통 이런 문장을 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찮고 애매하고 괜히 일을 키우는 문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빈소 방문 메모였습니다. 조문객이 몰리면 접수되는 정신이 없습니다. 화환이 들어오고 조문객이 줄을 서고 유족이 울고 누군가가 오해하고 누군가가 사과합니다. 그 와중에 남는 메모는 대개 단순합니다. 몇 시에 누구 화환이 도착했는지, 조문객이 많았는지, 큰 소란이 있었는지. 그날 치료실 메모는 그 단순함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시간대가 연달아 적혀 있었습니다. 22시 53분 복도에서 고인의 이름이 들렸다는 문장. 23시 1분 화환이 추가 도착했는데 발송인 표기가 불명이라는 문장. 23시 7분 접수대에서 누군가가 고인의 이름을 확인하려 했다는 문장. 23시 12분 유족 측에서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왔다는 문장. 그리고 23시 18분 메모의 마지막 줄이 문제였습니다. 그 줄에는 방문 메모에 고인의 이름이 한 줄 더 생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장부에 이름을 추가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건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장난을 치기 좋은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상태고 종이 한 장에도 곧바로 다툼이 붙습니다. 그런데도 그 줄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건 당시 당직자가 그걸 단순한 낙서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정호는 그날 이후 직원들이 확인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CCTV입니다. 접수대 위를 찍는 카메라, 장부를 넘기는 손, 화환 확인하는 얼굴. 보통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누가 장부를 건드렸는지, 누가 이름을 말했는지, 어느 순간 소란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날은 그 확인이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상이 통째로 지워진 게 아니라 남아있는 채로 이상했습니다. 22시 58분부터 23시 16분 사이 녹화가 이어지는데도 시간 흐름이 매끈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이 크게 깨진 것도 아니고 화면이 꺼진 것도 아닌데 사람의 동작이 연속된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장부 위를 지나가는 장면이 남아있는데 그 손이 무엇을 썼는지 확인할 만한 자연스러운 전후가 사라진 느낌. 설비 고장이라고 하기엔 애매했고 조작이라고 단정하기에도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다시 떠오르는 건 처음의 금기 문장이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이름을 크게 부르지 말 것. 이름 언급 이후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보고하고 방문자 기록을 재확인할 것. 그날은 이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유족이 울면서 불렀고 복도에서 들린다고 신고가 남았고 메모에는 작성자 불명의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 다음 날 더 이상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빈소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화환 발송인 칸에 아무도 적지 않은 이름이 하나 더 찍혀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누가 적었는지 묻기 전에 왜 그 이름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부터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름을 입 밖으로 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그 부분에서 유독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전화로도 문자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같은 금기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부르지 말 것. 특히 영정 앞에서는 그 금기가 왜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날 빈소 치료실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밤 22시 41분부터 시작된 문장들이 그 다음 날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은 단순히 불쾌한 소문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야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 연결은 꼭 이름에서 시작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날 정리 기록과 함께 그 이름이 어떻게 문서 안으로 들어왔는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이름이 원래 그 장례에 속해 있던 이름이 아니었는지까지. 화환 발송인 칸에 이름이 하나 더 찍혀 있었다는 건 그 공간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접수대는 늘 정신이 없고 조문객은 줄을 서고 유족은 예민하고 직원은 종이를 넘기고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정호가 그날 남겨두었다는 서류 묶음에서 그 추가된 이름은 실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우연히 적힌 수준이 아니라 마치 절차를 밟은 것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례식장 직원들은 한 가지를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이름이 적힌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불린 순간이 먼저였다는 것.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빈소 치료실은 정리 대상이 됩니다. 접수대 장부가 회수되고 화환 정산표와 발송 전표가 함께 묶입니다. 고인의 성함이 적히는 곳은 여러 군데지만 그중 발송 전표는 특히 민감합니다. 누가 보냈고 누구에게 보냈는지 나중에라도 다툼이 생기면 그 종이가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표에는 보통 발송인과 관계가 적힙니다. 가족, 회사, 동창회, 동네 모임. 그날 치료실 전표 묶음에서도 대부분은 흔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전표만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발송인 란에 아무것도 없었고 관계도 없었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전표는 보통 폐기됩니다. 혹은 미확인으로 체크해두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전표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어야 할 발송인 란에 글씨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 담당자는 그 글씨가 전날 접수대에서 쓰던 것과 잉크톤이 조금 달랐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볼펜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건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정리 담당자는 그 전표를 확인하면서 발송인 란에 적힌 이름이 고인과 같은 성함으로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고인의 이름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고. 그때부터 직원들은 왜 그런 이름이 발송인 칸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은 늘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표 작성 시간 확인, 접수대 상황 확인, 담당자 확인, 필요하면 카드 결제 내역과 화환 업체 문의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의 확인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계속 한 줄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복도에서 들렸다는 이름, 그리고 방문 메모에 늘어났다는 이름. 그들은 다시 당직 인계 노트를 펼쳤습니다. 장례식장 당직자들은 새벽이 되면 짧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대부분은 소모품 보충, 빈소 변경, 유족 요청 사항 같은 내용입니다. 그날 치료실 관련 인계는 유독 길지 않았고 그 길지 않은 문장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인계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8일 치료실 유족 측 요청으로 영정 앞 호명 자제 안내. 복도 민원 1건 호명 소리 관련. 화환 1건 발송인 미확인. 접수대 장부 확인 필요. 여기까지는 업무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단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줄은 업무 문장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혼잣말처럼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이름을 따라 부르지 말 것. 누가 먼저 말했는지 확인할 것. 인수인계 노트에 확인할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건 흔합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말했는지를 확인하라는 지시는 흔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말은 너무 많이 오가고 그 말의 순서를 따지는 일은 보통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의미가 생겼다는 듯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가장 먼저 유족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정식 조사 보고서 같은 형태는 아니었지만 유족 요청 사항과 민원 대응을 위해 남겨두는 짧은 확인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에는 유족의 표현이 최대한 그대로 담깁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들이 나중에 분쟁을 막아주기도 하니까요. 그 확인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전날 밤 조문객 중 한 명이 영정 앞에서 고인의 이름을 불렀고 그 뒤부터 복도에서 같은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족은 직원에게 호칭으로 불러달라 요청했고 직원은 접수대에 그 요청을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전달 시각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전달이 23시 10분 전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문 메모에 23시 12분 유족 측 요구 강함이라는 문장이 남아있던 흐름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누군가 영정 앞에서 이름을 불렀고 그 뒤 복도에서 들린다는 민원이 남았고 유족이 거부감을 드러내며 직원에게 요청했고 접수대가 그 요청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발송 전표에 추가된 이름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됩니다. 이름을 부른 순간과 이름이 종이 위에 남은 순간 사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화환업체에도 연락했습니다. 발송인 미확인으로 표기된 그 화환이 실제로 어디서 왔는지, 결제는 누가 했는지, 주문 방식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업체는 통상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주문이 한 건 있었고 수령 장소는 별관 장례식장 7호실로 지정돼 있었고 발송인 정보는 비어 있었다고. 특이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업체 측 시스템에는 발송인 칸이 빈 채로 접수됐는데 장례식장 쪽 전표에는 발송인 칸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점. 같은 주문을 두고 한쪽은 비어 있고 한쪽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그 대목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현장에서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발송인이 빈 화환은 유족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직원이 임의로 관계자 이름을 적어 넣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보통은 회사나 지인 같은 식으로 뭉뚱그립니다. 실명은 잘 적지 않습니다. 실명이 들어가면 그 이름이 나중에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표엔 실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명은 전날 밤 가장 예민했던 단어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호는 접수대 담당자 2명을 따로 불러 확인합니다. 누가 그 전표에 글씨를 넣었는지. 둘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 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실명 한 줄을 임의로 적는 건 업무적으로도 위험하고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는 건 CCTV입니다. 그날 접수대 앞 전표가 오가던 시간대. 화환이 도착한 시각은 전날 밤 23시 1분 전후로 정리돼 있었고 그 이후 접수대는 잠깐 혼잡해졌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구간의 영상에서 전표를 적는 순간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상은 남아있는데 필요한 순간의 앞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한 장면만 뚝 떼어낸 듯한 공백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시간대의 흐름이 매끈하게 존재하지 않는 느낌. 누가 장부를 넘기는 손은 보이는데 그 손이 어느 펜을 잡았는지, 그 손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그 문장이 종이 위에 올라오는 장면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례식장 직원들은 이름을 부르지 말 것이라는 금기를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확인은 믿음이라기보다 그냥 안전수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나오면 문장이 달라진다.
문장이 달라지면 그 다음 확인이 불가능해진다. 확인이 불가능해지면 남는 건 서로 다른 기억뿐이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기억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한 방향으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고인의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분명히 한 번 크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종이들이 이상하게 채워진다고. 이정호는 그 조건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한 번으로 끝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달 같은 장례식장에서 비슷한 문장이 한 번 더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시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작은 영정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렸는지, 그때 복도에 누가 있었는지, 그날 접수대 장부에 어떤 줄이 늘어났는지, 우리는 그 두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우연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그쪽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전표 한 장은 끝내 누가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건을 미궁으로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그 공간의 현실적인 한계에 가깝습니다. 장례식장 접수대에서 펜이 몇 번 지나갔는지, 누가 어느 순간 종이를 뒤집었는지, 그 모든 걸 정확히 잡아내는 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택한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누군가의 기억을 붙잡는 게 아니라 종이의 구조를 바꾸는 쪽이었습니다. 이정호는 그걸 말을 조심한다가 아니라 기록을 잠그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정 앞에서 호칭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간을 없애야 했고 나오는 길목을 줄여야 했습니다. 종이에서 칸에서 절차에서 그날 이후로 치료실 관련 서류를 묶어두던 방식이 달라집니다. 발송 전표는 빈칸이 생기면 바로 접수대 책임자가 회수했고 방문자 메모는 장부에 끼워두지 않고 별도의 클립 폴더에 따로 모았습니다. 인수인계 노트에는 이전보다 더 자주 확인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확인은 늘 비슷한 문장을 데리고 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 네 가지는 이상하게도 늘 마지막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왜? 이정호가 보여준 다음 묶음은 11월 말에 일어난 다른 빈소의 서류였습니다. 이번엔 치료실이 아니었고 고인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서류의 흐름은 지나치게 비슷했습니다. 이름이 먼저 나왔고 그 뒤에 종이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날의 첫 문장은 접수대가 아니라 복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은 이런 유형의 민원을 소란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은 목소리의 크기이고 이건 목소리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에서 울어도 복도가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안이 조용한데 복도에서만 어떤 말이 또렷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날이 그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 접수지에는 성명 없는 방문객이 남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같은 이름을 반복한다는 말. 소리가 커서 무서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정해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직원들은 그 민원을 단순한 불평으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직자는 현장 확인을 했고 그 확인 결과는 짧게 남아 있었습니다. 확인 시각은 23시를 넘긴 뒤였고 복도는 정적. 특이사항 없음. 그런데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문장이 남는다는 게 이정호가 모아둔 기록들에서 가장 일관된 특징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없었다. 하지만 종이에는 남았다. 이정호가 말하길 그날부터 직원들은 이름을 묻는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접수대에서 성함을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화환이 들어오면 발송인 칸을 비워두되 업체 확인용 번호만 별도 종이에 적어 보관했습니다. 방문자 장부는 공개된 자리에서 펼치지 않고 접수대 안쪽 서랍에 넣어두고 필요한 때만 꺼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과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과민함은 종종 안전장치가 됩니다. 유족이 예민해질수록 서류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 줄이 분쟁이 되고 이름 하나가 책임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조치가 늘어난 뒤부터였습니다. 조치는 기록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종이를 눌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호가 모아둔 묶음들에선 조치가 늘수록 종이가 더 쉽게 어긋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발송전표에 글씨를 쓰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발송인 칸은 계속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조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들은 비어있던 칸이 채워진 전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번엔 그 칸이 깔끔하게 적힌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글씨가 무엇인지 읽히지 않는 번짐과 아픈, 그리고 누군가 한번 멈칫하며 펜을 세게 눌렀던 흔적. 읽히지 않는데도 무언가가 들어왔다는 건 분명한 흔적. 인수인계 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기로 했으니 그 노트는 더 건조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노트에는 자꾸 말을 조심하라는 문장들이 늘어났습니다. 업무 지시처럼 보이지만 어딘가에서는 그 문장들이 지시가 아니라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영정 앞, 접수대, 복도. 이정호가 특히 오래 붙잡고 있던 건 한 장의 내부 보고 메모였습니다. 보고 메모는 보통 길지 않습니다. 특이 사항을 간단히 적고 조치 여부를 쓰고 끝냅니다. 그 메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치 항목 아래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업무 문장처럼 시작했지만 끝은 업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줄을 두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줄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록이 먼저 움직였다는 식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별관 장례식장 접수대에는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서류를 펼치기 전, 볼펜을 잡기 전 누구도 보지 않는 쪽에서 먼저 종이를 한번 눌러보는 습관. 마치 종이가 이미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듯이. 그리고 그 습관이 생긴 뒤에도 이정호의 서류 묶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름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막을수록 그 이름은 다른 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접수대 서랍 속에 넣어뒀던 장부를 다시 꺼냈을 때 직원은 장부 한 페이지가 어제보다 더 두꺼워진 것 같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종이는 그대로인데 어딘가가 눌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적고 지운 것 같은, 그러나 누구도 적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눌림. 이정호는 그 눌림을 보고도 끝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종이를 다시 덮고 그날의 묶음 위에 다음 묶음을 포개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묶음은 그 장례식장 사람들이 처음으로 막아야 한다가 아니라 붙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옮기게 만든 계기가 됩니다. 11월이 끝나갈 무렵 별관 장례식장 직원들은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아니라 종이의 움직임을 먼저 의심하는 방식. 말이 먼저가 아니라 칸과 절차가 먼저였습니다. 접수대 위에 전표가 펼쳐지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방문자 장부는 서랍 안쪽에서만 열렸고 화환 발송인 정보는 종이 한 장에 그대로 적지 않고 업체 확인용으로만 따로 묶였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묻는 질문은 관계 확인으로 바뀌었고 유족 요청 사항은 접수대가 아니라 당직자 인계노트로 먼저 넘어갔습니다. 이정호가 정리해둔 묶음들에 따르면 그 변화는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은 습관에 적응합니다. 특히 장례식장처럼 반복되는 절차가 많은 곳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던 빈소가 하나였으니 그냥 그 빈소만 조심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조심해야 할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영정 앞에서의 호명만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엔 복도에서 들리는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야 할 서류에서 생기는 흔적이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직원들은 결국 내부적으로 작은 공지를 돌렸습니다. 정식 공문 형태라기보다 근무자끼리 공유하는 안내문에 가까웠습니다. 요점은 단순했습니다. 업무 중 이름을 입에 올려야 하는 순간을 줄일 것. 필요하면 복도 방, 별도의 공간에서만 확인할 것. 그리고 확인한 내용은 접수대 장부가 아니라 당직자에게만 전달할 것. 그 공지가 돌고 나서 며칠 뒤 새벽 근무자들이 남긴 문장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장례식장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대는 새벽입니다. 조문객이 끊기고 유족도 지쳐서 말이 줄어들고 접수대는 정리로 넘어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소음에 묻히는 것들. 그날의 문장도 그런 시간대에 생겼습니다. 11월 27일 새벽 1시대. 당직자는 3층 복도에서 돌아오며 접수대 서랍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장부는 서랍 안에 있었고 서랍은 잠금 상태였고 열쇠는 당직자의 키링에 걸려 있었다는 설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굳이 그 정도까지 적는 이유는 뻔합니다. 누군가가 그 뒤에 왜 열어봤냐고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인 뒤 당직자는 장부를 꺼내지도 않은 채로 서랍을 닫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장부를 열지 않았는데도 장부가 열린 것처럼 느껴졌다고 썼습니다. 종이에서 나는 특유의 마찰음, 페이지가 한 장 넘어갈 때 생기는 아주 작은 공기 움직임. 그런 것들을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귀는 예민해집니다. 소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들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문장은 그날 이후 접수대가 더 깊게 잠기는 계기가 됩니다. 그날부터 접수대 서랍에는 종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종이에는 글씨가 많지 않았습니다. 서랍 잠금 확인, 열쇠 보관 확인, 장부 취급 시각만 적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덧붙었습니다. 장부를 열기 전 페이지 앞은 확인. 앞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종이의 흔적을 관리 대상으로 올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이 대목에서 직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절차를 말했습니다. 절차는 사람이 만들어도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긴다고. 그 순간을 줄이려고 절차를 조여도 다른 데서 새는 구멍이 생긴다고. 그 구멍은 대개 복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복도는 빈소의 바깥이고 접수대의 바깥이며 직원들의 시선이 겹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복도를 지나가면 그 존재는 항상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기억됩니다.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지나갔다, 멈췄다. 그 조각난 기억은 문서로 합쳐지기 어렵습니다. 11월 말 두 번째로 비슷한 민원이 들어온 날도 그랬습니다. 민원 접수지는 늘 짧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특정 이름을 반복한다는 내용. 그 문장 자체가 장례식장에서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은 당직자가 추가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름이 한 번 들리고 끝난 게 아니라 같은 간격으로 두 번 더 들렸다는 내용. 그리고 그 간격이 묘하게 일정했다는 내용. 당직자는 확인을 갖고 복도는 조용했다고 적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여기까지도 반복입니다. 문장이 남고 확인하면 현장은 비어 있고 종이는 그대로 쌓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어 있던 현장에 물건이 하나 더해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 벽면 아래에 작은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흔한 장면입니다. 조문객이 음료를 들고 다니다가 내려놓고 가는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컵이 문제였던 이유는 컵이 놓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역은 CCTV가 비치는 각도에서 애매하게 빠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에도 어색한 구석, 카메라 화면에서는 바닥이 잘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림자가 겹치는 구역. 당직자는 컵을 치우며 컵의 옆면을 한번 만졌다고 적었습니다. 따뜻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막 놓인 것 같지도 않고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문장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당직자는 이상하게도 이름 이야기를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날 복도 민원과 컵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도 문장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확인 대상이 늘어난다는 내용. 이정호가 이 문장을 따로 표시해둔 이유도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직원들은 누가 먼저 이름을 말했는지를 찾는 대신 이름이 나오기 직전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되짚기 시작합니다. 누가 영정 앞에 섰는지보다 그 전에 접수대에서 어떤 종이가 펼쳐졌는지, 누가 복도를 지나갔는지보다 그 전에 민원 접수지가 어느 서랍에서 나왔는지, 사람을 좇는 방식에서 종이를 좇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종이가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서랍이 더 자주 열렸고 클립 폴더가 더 자주 펼쳐졌고 인계 노트의 줄이 더 자주 늘었습니다. 그들은 조심한다고 생각했지만 조심하는 만큼 확인이 늘었고 확인이 늘수록 종이의 표면이 더 많이 만져졌습니다. 이정호가 말없이 넘긴 한 장에는 그 변화가 아주 건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말부터는 이름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당직자가 직접 처리, 접수대 단독 처리 금지, 복도 확인 시 2명 동행, 서류는 확인 직후 즉시 회수, 그리고 마지막 줄, 기재가 필요한 경우 빈소 밖에서만 기록. 그 문장들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겁을 덜기 위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덜어내려는 문장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읽히지 않는 흔적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정호는 그 시점에 접수대 사진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장부는 닫혀 있고 전표는 묶여 있고 인계 노트는 클립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정리된 듯 보이는 풍경. 그런데 종이 위에는 아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읽히지 않지만 분명히 눌린 흔적. 그리고 그 아픈은 이상하게도 매번 같은 칸 주변에서만 발견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컵 하나는 그날 밤 바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컵은 늘 나옵니다. 치우고 비우고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당직자는 그 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적어둔 문장들 사이에서 컵은 물건이 아니라 확인 지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민원이 들어온 시간대, 확인자가 도착한 위치, 카메라가 애매하게 빠지는 각도, 그 셋이 한데 겹친 자리. 당직자는 컵을 집어들고 접수대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컵 자체가 아니라 컵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은 기록을 통해만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복원은 늘 그렇듯 매끈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청소 동선입니다. 장례식장 청소는 일정이 있습니다. 수시 청소, 정기 청소, 야간 마감 청소. 특히 새벽에는 쓰레기통 교체와 바닥 정리가 거의 정해진 순서로 반복됩니다. 컵이 놓인 위치가 청소 동선에 포함되어 있다면 컵은 단순히 치워지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직자는 청소 인력의 마감 점검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점검표는 보통 짧고 건조합니다. 복도, 화장실, 분리수거, 소모품. 그런데 그날의 점검표에는 종종 남는 한 줄짜리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소 담당자가 스스로 기억해 두려고 남기는 문장. 대부분은 단순합니다. 쓰레기 봉투 교체, 물기주의, 보충 필요.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비상구 쪽 바닥에 물기 없음, 통행 흔적 적음. 그리고 그 아래에 굳이 남길 필요 없어 보이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컵 같은 건 본 적 없다는 뜻의 문장.
원래라면 그런 말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이미 컵을 문제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은 출입 동선이었습니다. 별관 장례식장 복도 끝 비상구 쪽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잠금 상태로 관리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비상구는 비상구대로 관리되고 물품 창고는 따로 열쇠가 있고 연결 통로는 시간대에 따라 출입이 제한됩니다. 장례식장에는 열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접수대 서랍 열쇠, 창고 열쇠, 전기실 열쇠, 비상문 열쇠. 열쇠는 사소해 보이지만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되는 대상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당직자는 그날의 열쇠 인수인계표를 확인했고 인계표에는 정상이라는 말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열쇠는 정상, 잠금은 정상, 특이 사항 없음. 그런데 그 정상들 사이에 또 한 줄이 끼어 있었습니다. 비상구 쪽 확인 요청. 확인자는 2명 동행. 단순히 안전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줄이 등장한 이후부터 2명 동행은 습관이 아니라 규칙처럼 굳어집니다. 그 규칙이 생기면 확인은 더 정확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착각이나 피로로 설명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은 문장들은 정확해지기보다 더 단단해진 대신 더 무거워졌습니다. 확인은 늘어났고 확인이 늘수록 현장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말을 줄이고 종이를 더 많이 만지는 쪽으로. 컵은 접수대 뒤쪽 작은 수납장 위에 올려졌습니다. 직원들은 컵을 버리지 않는 대신 컵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누군가가 크게 주장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버리자고 말하지 못했던 쪽에 가까웠습니다. 버리는 순간 그 컵이 애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서로 다른 기억으로 갈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당직자는 근무일지에 컵을 언급하면서도 컵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민원 접수 시각, 확인 시각, 복도 상태, 서류 회수 여부. 나열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를 향합니다. 그런 식의 문장은 장례식장에서는 늘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은 문제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컵을 보관하기로 한 다음 날 접수대 서랍 점검표에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랍 잠금 확인, 열쇠 위치 확인, 장부 상태 확인.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추가됩니다. 서랍 안종이 상태, 아픈 이상 여부 확인. 아픈을 확인한다는 건 이미 글씨가 없어도 글씨가 있었던 자리를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종이를 열지 않았는데도 눌림이 생기고 비어 있어야 할 칸 주변에 피랍이 남는다면 그건 사람이 남긴 흔적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사람이 남겼다고 보기엔 너무 설명이 깔끔하게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조심해졌고 더 조심해질수록 기록은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호는 이 시기에 내부 보고 메모를 하나 포함해 두었습니다. 그 메모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리자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남긴 요약이었습니다. 민원 건수, 처리 방식, 서류 보관 위치 변경. 그리고 마지막에 동일 유형 반복이라는 짧은 표현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일 유형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으려 한 원인은 누가 이름을 불렀는가가 아니라 이름이 나오는 조건이 무엇인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찾기 위해 접수대의 질문 방식이 더 바뀌었습니다. 조문객에게 성함을 묻지 않고 유족에게도 이름을 되묻지 않았습니다. 관계만 확인하고 절차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름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서류의 칸도 비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역전이 나타납니다.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횟수는 줄었는데 이름이 있어야 할 칸이 아닌 곳에서 발견되는 흔적은 늘었습니다.
전표의 발송인 칸 주변, 인계노트의 특정줄, 방문자 장부의 같은 페이지 모서리. 읽히는 글씨는 없는데도 눌림과 덧그어진 자국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이 쌓이자 직원들은 한 가지를 시도합니다. 서류를 펼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 열었다 닫는 횟수를 줄이면 누군가 손을 댈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빨리 묻고 더 빨리 회수하고 더 빨리 잠갔습니다. 그렇게 잠그기 시작한 날들 사이에서 컵은 여전히 수납장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컵을 손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컵은 매일 한 번씩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컵이 그대로인지 위치가 같은지 컵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는지. 이정호는 그 과정을 확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살피는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굳어진 뒤부터 복도 민원은 더 이상 소리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리 다음에 늘 같은 자리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작은 물건들이 하나씩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물건이 하나씩 더해지기 시작한 뒤로 직원들이 가장 먼저 바꾼 건 확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렸다는 말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서 보고 없으면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남는 건 서로 다른 기억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업무 방식이 조금 더 건조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무엇이 있었는지, 누가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그리고 확인 이후에 무엇을 만졌는지. 그 순서를 종이에 고정해두는 쪽으로. 별관 장례식장 접수대 뒤쪽에는 작은 수납장이 하나 더 생깁니다. 원래도 수납장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서류 수납장이 아니라 물건 수납장이었습니다. 버리기 애매하고 설명하기 더 애매한 것들을 잠깐 두는 곳. 이정호는 그 수납장을 사람들끼리 무엇이라 불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안에 들어간 것들만 차례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도 비상구 쪽 바닥에 있던 종이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같은 구역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포장지 조각. 세 번째는 청소 도구함 근처에서 나온 동전 1개. 그리고 네 번째는 어느 날 아침 접수대 앞 쓰레기통 위에 올려진 비닐장갑 한 짝이었습니다. 장갑은 새 것처럼 보였고 접수대에는 그 장갑을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건들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엔 늘 이런 것들이 떠돌고 어딘가에 놓이고 또 치워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상함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 카메라 각도에서 바닥 그림자가 겹치는 구역. 사람이 멈춰 서기 애매한 구석. 그들은 그 구석을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보게 될수록 그 구석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소리가 줄어들면 사람은 더 작은 변화에 신경을 씁니다. 바닥의 먼지, 종이컵의 방향, 포장지의 위치. 그런 것들이 업무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공간은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웃음이 줄고 말이 줄고 확인만 늘어납니다. 그 무렵부터 복도 민원은 형태가 바뀝니다. 처음엔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소리에 대한 표현이 더 줄어듭니다. 대신 감각에 대한 문장이 남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문이 닫힌 빈소 쪽으로 시선이 끌린다. 그런 문장들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시간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는 대부분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를 넘긴 구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사람이 줄고 조명이 일정해지고 접수대가 서류를 회수한 뒤입니다. 그때부터였다는 점이 이정호의 묶음들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서류가 묶이고 서랍이 잠기고 사람의 입이 닫히는 시간. 그 시간에만 복도 끝이 다시 흔들리는 쪽으로.
직원들은 2명 동행 규칙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도 확인은 혼자 가지 않는다. 확인 시간은 겹치지 않게 남긴다. 확인 후에는 접수대 서랍 잠금을 다시 점검한다. 당직 인계 노트에도 비슷한 문장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정호가 보여준 한 페이지는 거의 체크리스트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글씨는 길지 않았고 그 글씨가 길지 않기 때문에 더 불편했습니다. 짧은 문장들은 자신감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오는 피로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한번 문제가 크게 번질 뻔한 날이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빈소가 동시에 여러 개 잡혀 있던 밤. 접수대가 잠깐 비는 순간이 생겼고 직원 한 명이 서랍 열쇠를 찾기 위해 키링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건 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은 문장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키링은 그대로 있었다. 서랍도 잠겨 있었다. 그런데 장부를 꺼내려는 순간 서랍 안쪽에서 종이가 움직인 듯한 마찰이 들렸다. 서랍을 열어 확인했더니 장부는 닫혀 있었고 페이지는 펼쳐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장부 첫 장의 모서리에 눌림이 생겨 있었다. 누가 보면 과민한 기록입니다. 실제로도 그 문장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움직였다가 아니라 움직인 듯 했다. 펼쳐졌다가 아니라 눌림이 생겨 있었다. 그 애매함이 이 기록들이 가진 공통된 성격입니다. 그 애매함 때문에 직원들은 더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조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남았습니다. 조심은 확인을 부르고 확인은 종이를 만지게 합니다. 종이를 만지면 종이는 눌립니다. 그 눌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정호가 모아둔 묶음들에선 사라지지 않는 종류의 눌림이 늘었습니다. 특정한 칸 주변, 특정한 줄 주변,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서 멈칫했다가 지나간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를 더 시도합니다. 종이의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예 서류의 이동 동선을 바꾸는 방식. 접수대에서 서류를 묶어 당직자에게 넘기는 구간을 없애고 처음부터 당직자가 서류를 관리하게 하는 방식. 접수대는 접수만 한다. 확인은 당직자가 한다. 기록은 지정된 자리에서만 남긴다. 이정호는 그 변화가 적용된 첫날의 내부 메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A사 한 장 빠르게 적어 내려간 문장들. 그중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복도 민원은 당직자가 직접 처리한다. 서류 회수 후 보관 위치를 고정한다. 확인 물품은 수납장에 보관하고 다음 당직자에게 그대로 인계한다. 문장이 짧을수록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길게 늘립니다. 보관한다는 말이 단순히 치우지 않는다는 뜻인지, 인계한다는 말이 그냥 다음 근무자에게 알려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버릴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뜻인지, 그날 이후 수납장 안에는 물건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누가 봐도 사소한 물건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사소한 물건들이 반복될수록 그 반복은 누군가가 남긴 패턴처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확인하려는 순간부터 이정호의 묶음에는 한 가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는 소리를 따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가라앉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의 표현. 확인이 늘어날수록 공간이 더 조용해지고 조용해질수록 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올수록 더 많은 것들을 붙잡아 두게 되는 흐름. 이 흐름이 완전히 굳어지기 직전 그 장례식장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 가지를 의심합니다. 이름을 입 밖으로 줄인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서류를 잠근다고 해서 멈추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붙잡으려 한 건 소리도 종이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마지막으로 남는 한 가지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으려 한 공통점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도 아니었습니다. 이정호가 표시해둔 공통점은 늘 같은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먼저 나왔다. 그 뒤에 기록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원래 그 장례의 서류 안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었다. 별관 장례식장 관리자는 12월 첫째 주에 그 묶음들을 한 번에 올려놓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민원 접수지, 화환 전표, 당직 인계노트, 열쇠 인수인계표, 서랍 점검지, 그리고 수납장에 보관돼 있던 사소한 물건들까지. 컵, 포장지 조각, 동전, 비닐장갑 한 짝. 하나하나가 원인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원인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결국 묵습니다. 묵고 나면 흐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먼저 한 건 시간대 정리였습니다. 민원은 주로 새벽 1시 이후로 몰렸고 확인은 2시대에 많았습니다. 서류 회수와 서랍 잠금은 자정 전후로 집중됐습니다. 이건 특별한 패턴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이라면 누구나 겪는 밤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그 리듬 사이에 이상하게도 같은 표현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 사각, 확인해도 없음.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붙는 단어 하나, 이름. 그 단어가 왜 계속 붙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는 그동안 직원들이 피하던 걸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름을 문서 안에서 꺼내어 서로 다른 종이 사이에 놓고 대조하는 일.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서류 속에서만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처음 빈소 치료실에서 문제가 됐던 그 이름은 그날의 고인 이름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걸 닮아 있다고만 적어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착각하기엔 너무 가깝고 고의로 적기엔 너무 애매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는 그 애매함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등장한 종이들의 칸을 먼저 봤습니다. 전표에서 발송인 칸, 민원 접수지에서 접수자 칸, 인계노트에서 특이사항 칸, 방문자 장부에서 비고 칸. 이름이 있어야 할 칸이 아니라 이름이 들어가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칸들. 그러니까 모두가 본능적으로 실명을 피하는 칸들이었습니다. 그 칸들에 읽히지 않는 흔적이 반복된다는 건 누군가 실명을 쓰다가 멈췄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중간에서 멈추면 글씨는 불완전해집니다. 불완전한 글씨는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힙니다. 그때부터 닮아있다 같은 표현이 생깁니다. 관리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름이 나오기 직전마다 누가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지. 확인은 대개 같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발송인이 누구인지, 접수자가 누구인지, 방문자가 누구인지. 하지만 이 사건들에서는 그 질문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종이에 눌림만 남았고 종이를 덮었다는 문장만 남았습니다. 이 정리의 끝에서 관리자는 한 장의 문서로 결론을 남깁니다. 사건 보고서 같은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람 메모에 가까웠습니다. 짧은 문장들, 단정하지 않는 표현들, 그리고 대응 지침이 붙어 있는 형태. 그 메모에는 이런 방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원 접수 시 접수자 신원 확인을 생략한다. 화환 발송인 확인은 업체 시스템으로만 하고 전표에는 남기지 않는다. 인계노트에는 실명을 적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원들에게만 전달되는 한 줄이 덧붙습니다. 복도 끝 확인 후 서류를 다시 펼치지 말 것.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복도를 확인한 뒤에 왜 서류를 펼치면 안 되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 없는 지침은 보통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확인하러 나갔다 돌아온 뒤에 종이가 달라져 있는 걸 봤다는 뜻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자 결국 누군가 한 번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종이가 언제 달라지는지, 사람이 나갔다 들어온 사이인지, 사람이 서랍을 여는 순간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순간인지. 그날 당직자는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복도 끝에 새로 생기는 물건들을 더 이상 수납장에 넣지 않고 발견 위치 그대로 사진으로만 남기는 방식. 물건을 옮기지 않으면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변수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남기면 서로 다른 기억이 한 장으로 수렴됩니다. 사진이 남기 시작하자 물건들의 공통점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컵은 늘 비상구 쪽 벽면 아래였고, 포장지 조각도 같은 벽면 아래였고, 동전도 그 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걷는 동선의 중앙이 아니라 사람이 무심코 피하는 가장자리. 그 가장자리는 CCTV 화면에서 애매합니다. 화면에는 잡히는데 무엇이 놓였는지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얼굴이 잘리고 사람이 앉으면 몸이 잘립니다. 있었다와 없었다 사이가 늘 흐려집니다. 그 흐림 속에서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인원 동선이었습니다. 누가 그 구역을 지나갔는지. 장례식장에는 출입카드가 있는 직원이 있고 카드 없이 드나드는 외부인이 있습니다. 외부인은 복도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외부인을 쫓는 대신 내부를 먼저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열람한 건 직원 출입카드 로그였습니다. 출입 로그는 감정이 없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승인됐는지 거부됐는지. 그날 밤의 로그들도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당직자 카드, 청소 인력 카드, 시설팀 카드.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하게 반복됐습니다. 비상구 쪽 출입 제한이 걸려 있어야 할 문에서 승인 흔적이 간헐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승인은 매번 같은 카드였고 카드 명의는 직원 실명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그 이름을 보고도 곧바로 직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그 이름은 또 입 밖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는 명의자 정보를 내부 시스템에서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 결과가 이정호가 말없이 넘기던 공통점의 형태를 바꿔놓습니다. 그 카드 명의자는 지금 별관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퇴사 처리도 아니고 부서 이동도 아니었습니다. 명단에는 종료로 정리돼 있었고 종료 사유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음이 별관 장례식장 기록들에서 반복되던 비어 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발송인 칸, 비어 있는 접수자 칸, 비어 있는 설명. 그들은 늘 비어 있는 것들 사이에서만 어긋남을 봐왔습니다. 관리자는 그날 이후 출입 로그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복도 민원이 들어온 날과 그 승인 흔적이 찍힌 날이 몇 번 겹치기 시작합니다. 겹친다는 건 곧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도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이정호의 묶음에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기색이 스며든 건 바로 이 지점부터였습니다. 관리자가 확인한 명의자는 지금 장례식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단에는 종료로만 남아 있었고 종료 사유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부 시스템에서 빈칸은 흔합니다. 하지만 출입 로그는 빈칸을 싫어합니다.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승인이었는지 거부였는지 그건 언제나 하나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출입 로그를 사람으로 풀지 않고 물건으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카드가 있으면 승인 흔적이 찍힙니다. 카드가 없으면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집니다. 문제는 그 카드가 누구 손에 있느냐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현금보다 카드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현금은 눈에 띄지만 카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줄과 소란이 많은 날엔 더 그렇습니다. 관리자는 카드 관리 대장을 열람했습니다. 카드 발급 번호, 반납 여부, 분실 여부, 최종 회수 처리. 대장은 깔끔했습니다. 반납 처리라고 되어 있었고 회수자 이름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수자가 실제로 회수했는지까지는
종이 한 장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대장이 깔끔할수록 그 깔끔함 자체가 질문이 됩니다. 그날 밤 관리자는 당직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라고 해도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 문 그 주변, 그리고 그 문을 기준으로 이어진 창고 출입문, 그 구역만은 확인이 아니라 고정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문 주변에서 생기는 변수는 줄이고 남는 것만 보자는 방식입니다. 당직자 둘은 새벽 1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그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손잡이도 차갑게 굳어 있었고 바닥엔 젖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바로 아래 벽면과 바닥이 만나는 선을 따라 작은 포장지 조각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수납장에 넣어둔 것과 비슷한 크기, 비슷한 재질. 브랜드도 없고 글씨도 없는 누가 떨어뜨려도 이상하지 않은 조각. 당직자는 그 조각을 사진으로 남겼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접수대 쪽을 한번 훑었을 때 접수대 앞 쓰레기통 위에 있던 비닐장갑 한 짝이 어제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봤다고 적었습니다. 이동했다고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위치가 달라 보인다는 문장이 남았습니다. 이정호의 묶음이 확신으로 기울기 시작한 건 그 다음 확인에서였습니다. 관리자는 출입 로그에 승인 흔적이 찍힌 시각대를 당직자에게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 구역을 누가 확인했는지, 누가 접수대에 있었는지, 누가 서류를 만졌는지 세 줄로 정리해보자고 했습니다. 정리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승인 흔적이 찍힌 시각대에는 직원 출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청소 인력도 통로를 타지 않는 시간이었고 시설팀도 올라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 구역 근처에 있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건 당직자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당직자는 그 시각에 접수대 뒤쪽에서 서류를 회수하고 있었고 비상구 쪽에 간 적이 없다고 서로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게 맞다면 승인 흔적은 사람의 이동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CCTV를 다시 봤습니다. 처음부터 그 구역은 화면이 애매했습니다. 잡히는데 잘리고 비치는데 흐리고 사람이 지나가도 어떤 얼굴인지 남지 않는 자리. 그런데도 CCTV는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은 희미하게라도 잡힙니다. 문이 열리면 빛의 각도가 변하고 그림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는 그 시각대의 화면을 돌려보고 문이 열렸다고 단정할 만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크게 열리고 닫히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문 앞 바닥 그림자가 아주 잠깐 달라지는 구간이 있었고 그 구간 이후로 복도 끝 벽면 아래에 없던 것이 생겨 있었습니다. 포장지 조각과 비슷한 크기의 아주 작은 점. 카메라에선 무엇인지 읽히지 않았지만 다음날 바닥에서 발견된 물건과 위치가 겹쳤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두 갈래 중 하나로 갑니다. 착각이 쌓였다. 혹은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장난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자는 둘 중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현실적인 쪽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카드가 진짜 존재하는가? 그날 새벽 관리자는 카드 보관함을 열어보게 했습니다. 폐기 카드, 회수 카드, 예비 카드가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통.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그날은 라벨도 없는 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통 안에는 마그네틱 카드 몇 장과 오래된 출입증 케이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직자는 케이스 하나를 들어 올렸고 그 케이스의 목걸이 끈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카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카드로 보이는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그 조각은 새 것이 아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조각이 반납 처리가 된 카드와 같은 번호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번호는 당연히 종이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리자는 그 조각을 손에 쥔 채로 잠깐 멈췄다고 합니다. 이정호가 그 순간을 왜 표시했는지는 뒤에서 이해됩니다. 카드가 있다는 건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누군가가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카드가 그동안 있어도 없었던 것처럼 방치돼 있었다는 것. 둘 다 장례식장에는 불편합니다. 불편함은 절차를 부릅니다. 관리자는 그 카드를 즉시 폐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폐기하면 승인 흔적이 멈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멈춘다고 해서 그동안의 어긋남이 설명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 카드 명의자의 인사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종료 사유가 비어있는 기록. 그리고 그 기록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마지막 근무지. 별관 장례식장. 야간. 이정호는 이 대목에서 문장을 아주 짧게 남겨뒀습니다. 그 이름이 처음에 전표에 닮아있던 이름과 같다는 걸 그때 알았다. 그 문장은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때문에 독자는 뒤늦게 연결하게 됩니다. 빈칸에 남던 눌림, 읽히지 않던 흔적, 발송인 칸 주변의 멈칫한 피랍, 그리고 출입 로그에 찍히던 종료된 명의자의 승인. 직원들이 그동안 피하던 건 단지 고인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명을 적는 순간 생기는 책임, 분쟁, 민원. 그 부담 때문에 그들은 실명을 비웠고 호칭으로 돌렸고 칸을 비워뒀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칸들에만 반복되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적힐 자리를 찾지 못한 이름이 가장 빈 곳에만 눌러앉는 것처럼. 관리자는 그날 이후로 출입 로그와 서류 묶음을 같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직자들이 하는 확인은 더 이상 복도 민원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승인 흔적이 찍힌 날과 겹치는 물건 발생, 그리고 비어 있어야 할 칸 주변에 생기는 아픈. 그 셋이 겹치는 날들을 하나씩 표시해두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가 생기고 나서 장례식장 안쪽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가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를 덮는 손이 더 조심스러워졌고 서랍 잠금은 더 자주 확인됐고 복도 끝을 보는 시선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 관리자는 마침내 확인을 하나 더 준비합니다. 그동안 남아있던 눌림이 정말로 우연한 마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어느 순간 실제로 펜을 쥐었는지, 서류를 더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서류가 건드려졌는지 아닌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그날 밤 접수대 서랍 안에는 평소와 다른 종이 한 장이 조용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밤 접수대 서랍 안에 들어간 종이는 깨끗한 백지였습니다. 직원들은 그 종이를 표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을 위한 종이라고만 했습니다. 장부를 꺼내고 넣는 동안 누군가가 실제로 펜을 쥐고 어떤 칸 위에서 멈칫했는지, 그 눌림이 사람 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남기기 위해.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장부 아래, 늘 눌림이 생기던 그 페이지 아래에 그 백지를 한 장 더 깔아두는 것, 그리고 서랍을 잠그는 것. 열쇠는 당직자 키링에만 걸어두고 서랍 잠금 확인은 두 사람이 동시에 확인한 뒤에만 체크하도록 바꿉니다. 서류는 그날 밤 접수대에서 더 이상 펼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도 민원이 들어와도 서류는 그대로 둔다. 확인은 복도에서 하고 돌아와도 서랍은 열지 않는다. 자정이 지나고 빈소의 움직임이 줄었습니다. 복도는 길어졌고 형광등 아래 그림자는 더 똑바로 늘어졌습니다. 직원 둘이 복도 끝 비상구 쪽을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그 구석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와 같았다. 바닥은 비어 있었다. 컵도 포장지도 동전도 없었다. 그리고 접수대 서랍은 잠긴 채였고 열쇠는 키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새벽 승인 흔적은 또 찍혔습니다.
관리자가 조용히 표시해둔 그 시간대, 항상 복도 민원이 겹치던 그 구간. 문이 실제로 열렸는지 닫혔는지 CCTV에선 늘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각대 이후로 복도 끝 벽면 아래 바닥에 아주 작은 점이 생겨 있던 패턴만 반복됐습니다. 당직자 둘은 그날도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비상구 쪽 바닥, 벽면 아래, 사각으로 겹치는 그림자, 그리고 바닥에는 아주 작은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젯밤엔 없었고 지금은 있다. 누가 떨어뜨려도 이상하지 않은데 없었다가 생기는 순간이 늘 같은 자리인 것만 이상합니다. 당직자는 동전을 수납장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바뀐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발견 위치 그대로 두고 사진으로 남긴다. 물건을 옮기지 않으면 변수가 줄어든다. 그 문장이 인계노트에 적혀 있었습니다. 복도를 확인하고 돌아온 뒤 두 사람은 접수대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서류는 펼치지 않는다. 서랍은 열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랍을 봤습니다. 잠금 장치가 제대로 걸렸는지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그 시기부터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 근무 교대 직전, 관리자가 직접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누가 열었는지를 남기기 위해 서랍을 열기 전과 연뒤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게 했습니다. 그것도 글자가 남지 않게, 화면에 문서 내용이 찍히지 않게, 각도까지 조정해서. 장부는 닫혀 있었습니다. 장부 위쪽도 옆쪽도 정리된 그대로였습니다. 장부를 들어 올리자 아래에 깔아둔 그 백지가 보였습니다. 이정호가 그 백지를 처음 봤을 때 깨끗하지 않았다고 말한 건 이 순간 때문입니다. 백지엔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눌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 위에서 글씨를 쓴 것처럼 획의 방향과 멈춤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눌린 자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종이를 비스듬히 들면 획이 이어집니다. 끊긴 곳이 연결되고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관리자는 그 눌림을 보고도 바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옆에 있던 인계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인계노트에서 이전에 표시해둔 한 문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종료된 명의의 승인. 그 승인 흔적이 찍힌 시각대와 복도 끝 바닥에서 동전이 발견된 시각대, 그리고 그 종이에 남은 눌림이 생겼을 법한 시각대, 세 개가 겹쳤습니다. 그때 관리자가 했던 건 사람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대조였습니다. 입 밖으로 이름을 꺼내지 않고 문서 속에서만 확인하는 방식. 그는 내부 시스템에서 종료로 표시된 그 명의자의 인사 기록을 다시 열었고 마지막 근무지와 마지막 근무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별관 장례식장, 야간, 그리고 그 기록의 가장 아래쪽에 사유라는 비어 있는데도 마지막 처리 담당자만 남아있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 줄은 누가 봐도 사무적인 문장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무겁게 읽혔다고 이정호는 말했습니다. 별관 야간 근무 중 사고, 내부 절차 종료 처리, 관련 문서 별도 보관. 그 별도 보관 문서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평소엔 거의 열지 않는 보관함. 낡은 바인더들 사이에 끼어 있던 얇은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짧은 경위 메모와 당시 당직자들이 남겼던 인계노트 사본이었습니다. 사본 속 문장들은 놀랍도록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 확인해도 없음. 그리고 그 아래에 그때도 같은 금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실명을 부르지 말 것. 복도에서 누가 그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면 직원은 따라 부르지 말 것. 서류 빈칸에 실명을 적지 말 것. 이정호는 그 대목에서 처음 치료실 사건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닮아 있다고만 적어둔 이름.
고인의 이름과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자꾸 그쪽으로 읽히던 흔적. 발송인 칸, 접수자 칸, 비고 칸 주변에서만 반복되던 피랍. 그리고 출입 로그에서 간헐적으로 찍히던 승인 흔적. 그 모든 게 사실은 한 방향으로만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걸 그날에야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고인의 이름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정앞 호명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피하려 했던 건 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끝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종료 처리된 명의, 반납 처리된 카드, 사유란이 비어있는 기록, 그리고 비어있는 칸에만 남는 눌림. 관리자는 그날 카드 보관함에서 발견했던 낡은 출입증 케이스를 다시 꺼냈습니다. 끊어진 목걸이 끈, 모서리가 다른 플라스틱. 손에 잡히는 무게는 가벼운데 그 조각이 남긴 승인 흔적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는 카드의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폐기하면 멈출 수는 있어도 왜 이런 방식으로 반복됐는지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또 한 장의 백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쪽 같은 자리, 같은 페이지 아래에 다시 깔아두게 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확인은 늘어납니다. 확인이 늘수록 그들은 더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은 말과 기록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자리마다 눌림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정호는 마지막으로 그날 아침에 백지를 사진으로만 남겨뒀습니다. 종이에 남은 눌림이 어떤 이름인지 그는 끝내 문자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서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 장례식장을 떠난 뒤에도 그 수납장은 비워지지 않았고 복도 끝은 늘 같은 각도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별관 장례식장 인계노트에는 처음 보는 사람에겐 과민처럼 보일 한 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영정 앞에서 실명을 부르지 말 것. 복도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따라 부르지 말 것. 당신이라면 그 이름을 정말 끝까지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선 끝내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더 오래 남습니다. 누가 그 카드를 쥐고 있었는지, 누가 그 종이를 눌렀는지, 복도 끝 바닥에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오던 작은 물건들이 어느 순간부터 시작됐는지. 기록은 서로의 빈칸을 메우지 못했고 확인은 늘 없었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없었다고 적힌 날들만 골라보면 그 자리에는 늘 같은 눌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문자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옮기는 순간 다시 같은 절차가 시작될 것 같아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서랍을 잠그기 전에 백지를 한 장 더 깔아둡니다. 그리고 복도 끝을 확인하고 돌아온 뒤에도 서류를 다시 펼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별관 장례식장에 남아있던 이름 부르는 금기의 기록입니다. 이런 이야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남긴 흔적이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